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3개와 더불어 7권 계승본 제1부 항일혁명. 회고록 7권의 앞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다음과 같은 명제가 있습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굳게 믿으시었으며 한평생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면서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시었습니다. 김종일. 회고록 7권에는 계승본을 내면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3기와 더불어의 계승본을 내면서 인류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말년에 자신의 한생을 총화하는 방대한 규모의 회고록을 구상하시고 연로한 몸도 돌보지 않으며 불철주야의 노고를 바쳐 6권까지를 세상에 내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3기와 더불어는 발행된 후 내외의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혁명의 원리와 원칙과 방법을 배워주고 저국과 민족, 인민과 동지들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가르쳐주는 삶과 투쟁의 귀중한 교과서로 되고 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회고록의 일부만을 쓰신 채 뜻밖의 우리의 곁을 떠나신 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상실이며 그러하여 회고록 편찬 사업이 정결되지 못한 아쉬움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의 정적인 구성안과 구체적인 요강을 친히 작성해 놓으시었으며 많은 요고들과 함께 주요한 역사적 사실들과 인물들에 대한 풍부한 회상자료들을 남겨놓으시었다. 당중앙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오보이 수령님께서 친히 작성하신 요강과 유고들 그리고 당문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많은 역사문헌 자료들과 회상자료들에 기초하여 회고록 3기와 더불어의 계승본을 내놓게 된다. 회고록 3기와 더불어의 계승본은 80여 성상 오로지 저국과 민족의 번영과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결한 풍모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오보이 수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뜨거운 마음과 더없는 영광을 소중히 간직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1996년 4월 15일 제19장 시련의 언덕을 넘어 1. 마당거우 미령.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정우현의 지난날 이름은 몽강현이다. 그 현에는 대자라고 부르는 광대한 밀림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그중 동쪽 패자, 동패자, 동쪽 패자의 밀림 속에 마당거우라는 이름을 가진 고장이 있다. 바로 거기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1937년 11월 하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 무려 4개월에 걸치는 집중적인 동기군종학습을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생전에 청소년 학생들이나 간부들과 군인들의 학습 문제가 상정될 때마다 항일혁명 시기의 학습 경험을 자주 말씀해주곤 하시었다. 여기에 소개하는 추억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사 연구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의 한 단락이다. 1937년 겨울에는 몽강현 마당고우 미령에서 부대 안의 전체 장병들이 군종학습에 주력하였습니다. 아마 한 너도 딸쯤 품을 들여 학습한 것 같습니다. 그해 봄에 동강미령에서도 한 달 남짓하게 집중학습을 했다는데 또 무슨 집중학습인가 하고 동무들은 좀 별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상스러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에 있는 혁명군은 단순한 군사 집단이 아니라 정치와 군사를 다 같이 중시하는 혁명군대입니다. 문과 무를 겸비해야 무장투쟁도 잘할 수 있고 인민들과의 사업이라든가 통일전선 사업이라든가 적군와의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군인들의 교육과 교양에 많은 힘을 놓은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군인들을 육성하는 데서도 힘 있는 수단은 학습입니다. 동무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사상의식에 있다고 보아왔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사상의식과 지적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사상의식과 지적 능력은 학습을 통해서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에 2번씩이나 집중적인 군정학습을 조직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절박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이 동양천지를 다 삼키는 줄로 알고 맥을 놓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일본군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중국 관내의 넓은 땅덩어리를 어렵지 않게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 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날 나라를 찾아보겠다고 투쟁을 좀 하던 사람들조차도 뒷골방에 들어박혀 우국지사 행세를 하거나 살아갈 구멍수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혁명군 대화 안에서도 부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동요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우리가 대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이나 군사교육에 힘을 놓지 않는다면 주체적 혁명 역량을 강화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우리 혁명의 자주로선을 끝까지 배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국제당의 간판을 달고 놔도는 이러저러한 노선이 일으키고 있는 혼란도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그 당시 국제당에 앉아있던 좌경모험주의자들은 실정에 맞지도 않는 열아원정 노선을 내리먹이어 저중 두 나라 혁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조선공산당 발기자 그룹바가 작성하였다고 하는 조선공산당 행동강령이라는 것과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국제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연설문이 나돌고 있었는데 인기가 괜찮았습니다. 당이 해산된 다음 올바른 지도로선을 찾느라고 자왕우왕하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선공산당 행동강령이나 국제당 대회 연설에서 그 어떤 시사를 받으려고 노력한 것은 리해할 만한 일입니다. 국제당 대회 연단이나 기관 잡지에서 조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는 것도 물론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선공산당 발기자들이 작성한 조선공산당 행동강령이나 국제당 대회 연설에는 조선혁명의 실정에 맞지 않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륜회에서 조선혁명의 성격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을 정식화하였으며 6.29에서 인민혁명정부 노선을 관철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선 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에게 조선혁명의 자주로선에 관한 지식부터 똑바로 심어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라는 논문을 쓰고 그것을 교재로 하여 집중적인 정치학습을 조직했던 이유의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논문에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당면 임무를 또다시 서술하고 조선혁명을 자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입대원들을 정치군사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도 군정학습을 다시금 조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들의 통치 거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마당거우는 혁명군이 한 해 겨울 군정학습을 하며 지내기에는 알맞춤한 장소였습니다. 마당고위에 들어서던 날 선발대 대원들이 만들어 놓은 화덕에 감자를 구워 먹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몽강지방도 무성이나 안도에 못지않게 감자가 잘 됩니다. 어떤 감자는 먹집만 해서 바가지 하나에 한 알밖에 담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맛도 좋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군정간부회의를 열고 그해 겨울 동안 4개 병사 지휘관들이 도달해야 할 학습 목표를 정해준 다음 부대별, 조직별, 학습반별로 회의를 가지고 학습을 잘할 때 대한 결의를 다지게 하였습니다. 학습도 전투다라든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는
그때 우리가 군종학습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구호입니다. 나는 그 구호를 병실마다 굵직하게 써붙이게 하였습니다. 우리 유격대오에는 종교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동이, 최경화, 김영국, 강돈 같은 사람들이 비교적 유식해서 대학생이라는 별명을 받기는 했지만 학력이라야 서절, 중절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력으로 따지면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서철이 그중 높은 편이었는데 그도 돈이 있어서 전문학교까지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도 이약하고 직심스러운 덕에 고학으로 전문학교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에는 박소심이나 차광수나 대통령감만큼 다문박칙한 사람이 많지 못했습니다. 마당고위에서 군종학습을 시작했을 때 어떤 신입대원들은 군사훈련에만 참가하고 정치상학에는 잘 참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의 하나가 박창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글은 모르지만 싸움은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곧잘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그러다 나니 학습 시간도 뚜꺼먹기가 일쑤였습니다. 왜 학습에 자꾸 빠지는가고 물으면 머릿속이 캄캄해서 통 글을 배워낼 수 있어야지요. 차라리 그 시간에 사격 연습이나 잘해두었다가 일본 놈을 많이 잡는 것이 상책일 것 같으다 하고 대답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박창순을 불러다 놓고 담화를 하던 도중 앞에 서 있는 고로쇠 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는 무엇에 쓰면 좋겠는가고 물었습니다. 박창순은 도끼자루를 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송아지를 길러 부림새로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다시 물었더니 콧뚜레를 꿰야 합지요 하였습니다. 신롱군인 박창순은 그런 데서는 막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대답을 아주 잘했다. 덕무가 농사를 지어봤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야 그런 리치를 알겠는가. 혁명사업에서도 똑같은 리치가 작용한다. 무엇이 어디에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라야 혁명을 잘할 수 있다. 모르고서는 고로쇠 나무를 보고도 그것이 훌륭한 도끼자루감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적을 많이 잡는 묘리를 모르는 사람은 적을 많이 잡을 수 없다. 척만 가지고서는 적을 이길 수 없다. 덕무가 정 공부를 못하겠다면 우리는 덕무를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학습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혁명을 해낼 수 있겠는가? 총을 바치고 집에 가서 농사나 짓도록 해주는 수밖에 없으니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매우 섭섭해했습니다. 혁명을 하겠다고 우리를 찾아왔던 사람인 것만큼 박창수는 공부를 하기 싫다고 우리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머리를 싸매고 학습에 달라붙었습니다. 신입대원들 가운데는 머리타발을 하면서 학습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라고 하는 그는 덕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충고할 때마다 그것을 귀담아 들을 대신 어디서 얻어들었는지 홍범도 장군도 자기 같은 무식쟁이였지만 독립군 대장 노릇을 아주 잘했다고 하면서 글을 몰라 혁명을 못한다는 게 무슨 소린가고 반박하곤 하였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는 데서는 박창순을 찜쪄먹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나 찔통을 부리며 애를 먹였던지 그 사람네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골머리를 앓다 못해 나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나는 그 신입대원에게 보내는 편지 한 장을 써서 전령병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그 편지를 읽어주지 않도록 미리 모든 중대들에 단단히 침을 놓게 하였습니다. 전령병이 나의 편지를 전달해주자 신입대원은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하나의 평대원으로 사령관의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무슨 사연이 적혀 있는지를 알 도리가 없었으니 야단이 아닙니까? 그는 아는 덕무들을 찾아다니면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애걸 하였습니다. 덕무들은 이구실 저구실 붙여가면서 그 총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안달이 난 그는 이 소대에서 저 소대로 또 이 중대에서 저 중대로 발이 닳게 돌아다니며 편지를 봐달라고 빌붙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 편지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혼이 났겠습니까? 권덕무는 하는 수 없이 나를 찾아와서 편지에 적힌 사연을 알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일을 몇 시까지 하고 사령부에 와서 보고하라는 긴급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편지를 들고 온 때는 이미 지령이 적힌 시간이 퍽 지나간 뒤였습니다. 사령관이 자기에게 준 과업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그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진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나는 자, 봐라. 무식하다 보니 사령관의 명령도 집행 못했다. 덕무가 족구에 나가 사업할 때 내가 편지로 어떤 명령을 떨궜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 대원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잘못했다고 뉘우쳤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학습의 열성을 내었는데 훗날 아주 유식한 군정 간부로 자라났습니다. 말이 난 김에 글을 모르던 사람이 학습을 잘해서 투사로 자라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왕청 시절에 우리 부대에 김만익이라는 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꾸냥이란 특이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녀를 중국말로 꾸냥이라고 합니다. 그가 살결도 맑고 얌전하고 또 곱게 생겨서 왕청 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달았는데 꾸냥답지 않게 키는 9척이나 되었습니다. 김만익은 초기에 청년우영군에 속해서 소왕청 방위 전투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유격대 정식으로 입대한 다음에는 최춘국인의 중대에 배속되었는데 싸움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는 20살이 되어오도록 기차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서박한 시골 태생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찌나 때가 묻지 않았던지 마음이 백지장 같았습니다. 그가 한 번은 열차 습격 전투에 나갔다가 전우들을 웃긴 일이 있습니다. 김만익이 전투를 앞두고 레루장이 귀를 대고 엎드려 있기 때문에 전우들이 이상해서 그에게 뭐라는가 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만익은 기차란 게 뭔가 했더니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새똥이 줄을 타고 발구처럼 미끄러 다니는 새발구구만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무식하던 김만익이도 우리한테서 글을 배우고 훗날에는 중대 청년 간사가 되어 대원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중국 동북해방전투에 참가하고 저국에 돌아온 그는 강건의 사단에서 대대장으로도 사업했고 연대장으로도 복무하였습니다. 저국 해방전쟁을 취급한 우리의 책자들의 김만익이 서울과 대전을 해방하는 전투 때 부대 지휘를 잘했다는 내용이 소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희생된 것이 낙동강 개선일 것입니다. 그는 배와 목에 심한 부상을 당하고도 이틀 동안 전투장을 떠나지 않고 부대를 지휘하다가 전사하였습니다. 군정학습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느라고 비서처와 출판서 일꾼들이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밀영에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출판소를 꾸려놓고 학습에 필요한 교재들과 참고서들을 적지 않게 찍어냈습니다. 정설의 주필 사업을 하던 최경화나 서광의 발행사업을 책임졌던 김영국은 모두 비서처의 쟁쟁한 문필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동이 되어 대통령감과 함께 교재 내용을 해설하는 글이나 학습에 도움이 될 문학작품들을 부지런히 써서 우리 대내 출판물들에 싣기도 하고 또한 열성 독자들을 발동하여 땀내가 나고 화양내가 나는 생동한 글들을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자습반 성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식자반에 망라된 대원들까지도 그의 겨울에는 신문 잡지들에 낼 글들을 쓰느라고 이만저만 열성을 내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느라면 안목도 넓어지고 학습열의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정치학습의 기본 문제는 혁명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 문제와 혁명적 신념 문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상의 문제들은 다 중일전쟁 발발 후 우리 혁명 앞에 조성된 엄혹한 정세의 요구를 반영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자주로선을 견지하는 문제는 조선혁명의 생명선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이나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임무와 같은 문헌들이 마당고우 군정학습에서 주되는 학습 교재로 이용된 것은 바로 그 문헌들의 혁명에 대한 우리의 자주적 입장이 똑똑히 밝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당고우에서 군사학습에도 많은 품을 들였습니다. 군사상학의 중심은 유격전법들이 종합되어 있는 유격대 동작과 유격대 상식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휘성원들은 전술학습에 주력하게 하였고 대원들은 사격훈련과 제식훈련을 기본으로 하면서 실기를 연마해 나가게 하였습니다. 마당고우에서는 유격전술과 함께 정규군 전술도 동시에 학습시켰습니다.
과정 안에 정규군 전술학습을 포함시킨 것은 적을 전술적 측면에서 더 깊이 파악하려는 데도 있었지만 해방된 저국에서의 정규군 건설이라는 대과제를 앞에 두고 그것을 담당하여야 할 우리들 자신이 사전에 필요한 지식을 섭취하자는 데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야외에서 실전의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전술 연구 모임을 가지었습니다. 그리고 평대원들에게도 전술학습을 시켰습니다. 지도의 가치를 모르는 신입대원들에게 지도를 보는 법도 가르쳐주고 지남침에 의한 방위 판정법도 배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신입대원들이 군사 상학에서 배운 지식을 실전을 통해서 잘 다져나갈 수 있게 이따금 전투도 조직하였습니다. 청강전자 전투와 정안톤 전투는 우리가 마당고우에서 군종학습을 하는 기관이 조직한 전투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원들은 후방물자를 해결하느라고 한 차례의 매복 전투도 조직하였습니다. 정안톤을 칠 때 최경화 동무를 잃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발건사를 잘하지 못해서 동상을 입었던 강돈도 그 후에 전사하였습니다. 최경화와 강돈은 둘 다 장백에서 입대한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통 신대원들과는 달리 장백지방에서 큼직큼직한 지하 조직들을 몇 개씩 맡아서 지도하다가 혁명군에 들어온 지식인 출신의 전도가 촉망되는 대원들이었습니다. 최경화는 권영벽이 왕가골에 내려가서 서간도 일대 당 조직과 조국광복회 조직 사업을 지도할 때 찾아내어 키워낸 사람입니다. 그가 왕가골에 있을 때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강돈도 우리가 서간도에 나와서 찾아내고 육성해낸 사람입니다. 강돈은 서학교 고등과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자습으로 중학 강의록과 사회발전사를 떼고 일찍부터 군중계몽사업에 뛰어들어 반일 애국주의 교양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입니다. 그가 설립하고 지도한 야학들이 유명했습니다. 강돈은 그 야학들을 통해 수많은 혁명가들을 키워냈습니다. 우리 부대에 강돈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리울설도 그 사람의 제자입니다. 지금은 영웅을 한 명만 키워내도 크게 떠듭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 강돈은 큰 공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돈은 영화동에서 조국광복회 조직에도 참가하고 반일 청년회에도 조직하였습니다. 그가 꾸린 조직들이 원군운동을 잘했습니다. 강돈은 십가장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우리의 활동에 필요한 가치 있는 군사정보들도 무시로 수집해 보내주었습니다. 강돈이 원군 물자를 지고 우리를 찾아왔을 때 나는 거미골미령에서 그를 만나보았습니다. 강돈은 해산 사건이 터지자 혁명군중을 안전지대로 피신시킨 다음 마을 청년들을 인솔해가지고 우리 부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가 신입대원이었지만 우리는 그를 중대 선전간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는 선전간사의 직분에 맞게 대원들에 대한 계몽사업을 아주 잘했습니다. 전문석 덕무도 아마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강돈은 학습 포론과 논쟁에 늘 열성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그는 대내 출판물들의 글도 여러 번 써냈습니다. 정서리에 실린 그의 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산 사건을 도발한 후 장백당에서 일제가 감행한 만행을 폭로한 글이었는데 필자의 제엄이 아주 생동하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부대가 마당고우에서 군정학습을 하는 기간 나는 4.4 부대와의 연계를 위해 강돈을 화전현으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마당고우에서 화전현까지는 300리가 넘었습니다. 적의 경계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4.4 부대의 소식을 몰라서 안타까워한다는 말을 듣자 강돈은 자진해서 화전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강돈이 화전에서 귀중한 정찰 자료들을 한 보따리나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나는 그의 충실성과 용감성에 단복하였습니다. 우리 부대가 정안톤을 칠 때에도 강돈은 수류탄으로 포대를 까부시며 앞장에서 돌격로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는 포대를 까부신 다음 방패대로 나갔다가 발에 심한 동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령에 돌아오자 치료 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강돈은 동상을 입은 몸이었지만 편안히 누워서 치료만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료는 치료대로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강의도 하고 글도 가르치고 신문에 글도 써내곤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불면불유였습니다.
그러다가 적들이 미령에 쳐들어오자 총을 들고 서슴없이 전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강도는 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전사하였습니다. 아까운 사람이었는데 분하게 잃었습니다. 강돈의 영적 생애는 학습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혁명 실천에서도 모범을 발휘하게 되고 저국과 인민의 기억 속에 영생하는 위훈의 창조자가 된다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내가 알고 있는 빨치산 영웅들은 예외 없이 일상생활에서 학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습을 게을리한 사람들 속에서는 후대들 앞에 모범으로 내세울 만한 영웅들이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양식을 풍족하게 마련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혁명을 위해 큰 위훈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인민무력부 간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리스복 영웅도 학창시절에 공부를 착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학습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념이 강한 것을 보지 못했고 신념이 강하지 못한 사람이 혁명적 의리에 충실한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학습을 많이 해야 신념도 강해지고 혁명을 하려는 열정도 높아집니다. 김종일 동무가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고 한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명언입니다. 우리는 군정학습 기간에 대원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여주는 사업도 활발히 벌리었습니다. 혁명가요 보급과 오락회도 자주 조직하고 혁명적인 소설작품이나 전기 실화작품들을 소개 선전하는 읽은 책 발표 모임 같은 것도 자주 열어 대원들로 하여금 낙천적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였습니다. 미령에서 오락회가 조직되지 않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체험에 의하면 노래는 혁명적 낙관주의의 상징이고 혁명 승리의 상징입니다. 내가 자주 말하지만 인간 생활에는 시도 있고 춤도 있고 노래도 있어야 합니다. 인간 생활에 시도 없고 춤도 없고 노래도 없다면 무슨 살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수경지에서도 울리고 가설 무대들에서도 울리고 전장에서도 울리었습니다. 노랫소리가 높다는 것은 사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기가 높은 군대는 싸움에서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노랫소리가 높아야 혁명대오가 흥하고 강해집니다.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 반드시 혁명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생활문화에도 각별한 주의를 돌렸습니다. 정갈하지 못한 육체에서 건전한 넋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지저분하고 산만무질서한 대오에서는 강철 같은 전투력을 바랄 수 없습니다. 지난날 적들은 우리 부대가 수경한 자리, 불피운 자리만을 보고도 추격을 중지하였습니다. 그것만을 보고도 우리 군대의 규율과 질서, 전투력을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당고 미령에 들어온 초기에는 한계를 풀어 헤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중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뗄나무조차 미리 해다 놓지 않고 태평스럽게 지내다가 끼니 때가 되어서야 미령 주변에서 아무나 망탕 치고 오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령 생활에서 온 부대가 다 따라 배울 수 있는 모범을 하나 만들기로 결심하고 어중읍을 불렀습니다. 그가 맡고 있는 7년대 4중대는 전투력이 제일 강한 핵심 중대였습니다. 어중읍에게 미령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저러한 부족점을 말해주었더니 그는 그것을 자기 중대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중읍은 중대에 돌아가자 생활문화 바람을 되게 일으켜 중대의 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 사흘 후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그는 자기가 중대를 좀 꾸리느라고 해봤는데 한번 나와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군정간부들을 데리고 사중대에 나가보았는데 중대의 면모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령 주변이 어찌나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취사장 앞에 연기가 안 나는 강대를 패서 몇 달 쓰고도 남을 만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중읍에게 중대원들의 무기를 검사해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중대를 정렬시킨 어중읍은 먼저 자기의 무기를 일소대장에게 검사시키고 합격을 받은 다음 대원들의 무기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참관 중에 있는 모든 군정간부들이 그와 함께 중대의 무기 상태와 복장 상태, 병실, 취사장, 세면장의 정돈 상태를 다 검사하게 하였습니다. 참관이 끝난 후 군정간부들에게 부족점을 찾은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더니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만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중대들에서도 사중대의 모범을 본받아
부대 관리와 생활 문화에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마당고음 일영에서 생활 문화를 세우던 이야기를 하게 되니 그때 거기서 벌어졌던 금연운동도 생각납니다. 우리 주력부대에서 두 번째로 전개된 금연운동입니다. 백두산 기슭에서 싸울 때 리두수가 주동이 돼서 벌렸던 제1차 금연운동은 나의 권고에 따라 벌린 것이지만 마당고음 일영에서 벌어진 제2차 금연운동은 애연가들 자신이 자원적으로 조직하고 벌린 것이었습니다. 마당고음 일영에서 집중 군정학습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정적인 목표로 잡은 것은 우리의 모든 장병들을 조선혁명에 쓸모있는 공산주의적 혁명투사로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교육과 교양의 기본 사명은 사람들을 당대의 사회제도를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키우는 데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교육하는 흉내를 좀 냈는데 그것은 조선의 청소년들을 노예로 부려먹는데 알맞춤할 정도로 길들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조선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부려먹는 데는 최소 한도의 실용적 기능이나 가지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학문 그 자체는 대체로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써먹는가에 따라서 덕을 주기도 하고 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식이 인류에게 유익한 것으로 되고 인민에게 리로운 것으로 되게 하자면 교육이 사상정신적으로나 도덕의리적으로나 기술문화적으로 훌륭하게 준비된 참 사람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상도덕교양을 잘해야 합니다. 인간애와 인민애, 조국애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전한 사상과 신념에서 배양됩니다. 나는 도덕 품성이 저열한 사람들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가 다른 나라 사회주의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은 당과 국가가 물질 본위의 경제건설에만 주력하지 않고 사람 본위의 사상교양을 선행시키면서 기술 실무적으로 뿐 아니라 정신도덕적으로도 잘 준비된 참다운 인간들을 육성해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제일주의자가 아니고 인간제일주의자인 것만큼 우리나라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제일 큰 재부로 여깁니다. 마당고음 일영에서의 군정학습은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가의 풍모와 품성을 갖춘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한 인간 개조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안천 전투를 치르고 마당고음 일영으로 돌아올 때 한 신입대원이 무기를 잃어버린 사고를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강돈의 총이었습니다. 강돈은 방차대로 나갔다가 동상을 입고 미령으로 후송될 때 자기가 휴대하고 있던 보총을 중대정치지도원인 주제일에게 맡기었습니다. 그런데 부대가 전장에서 철수할 때 무기를 수여받지 못한 한 신입대원이 짐을 덜어주려고 그가 메고 있던 강돈의 총을 자기가 메겠다고 자청해 나섰습니다. 정치지도원은 그의 요구대로 총을 넘겨주었습니다. 부대가 정안둔에서 포구나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주제일은 마음씨 고운 신입대원의 어깨에 총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유를 알아본 즉 중간 휴식 장소에서 무기를 벗어놓았다가 그만 빈손으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입대원과 함께 몇십 리길을 되돌아가서 3시간 동안이나 어둠 속을 헤맸지만 정시 무기를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미령에 돌아오자 나를 찾아와서 그 사연을 보고하고 무기를 잃어버린 신입대원에게 책벌을 주자고 제기하였습니다. 무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엄격한 책벌을 가하는 것은 우리 혁명군의 규율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책벌을 적용하였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니 주제일은 아직 보관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서 어떤 책벌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심사숙고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무기를 잃어버린 신입대원의 실수도 엄청난 것이었지만 그보다도 엄중하다고 생각된 것은 그 신입대원에게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고 무기를 그냥 맡겨버린 정치지도원 자신의 경솔성과 무책임성이었습니다. 주제일은 투쟁 경험도 풍부하고 매사를 심중하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매사에 영의주도하고 책임성이 높은 그가 신입대원들과의 사업에서 그런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준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의 그릇된 처사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제일은 나를 찾아와 책벌은 정을 분실한 신입대원이 아니라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자기의 부주의와 무책임성이 결국은 신입대원으로 하여금 사고를 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결함을 옳게 찾아냈고 자기 자신을 허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나는 지휘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고 주제일의 문제를 상정시키었습니다. 회의에서 그를 8년대 1중대 정치지도원의 직무에서 떼고 비서처 보조성원으로 보낸다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신입대원들은 그 회의 소식을 큰 감동 속에 받아들였습니다. 무기 분실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가 지지 않고 지휘관이 지고 철칙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혁명군대 안에서의 상하관계가 얼마나 고상한 도덕의리에 따라 맺어지고 있는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를 잃어버린 신입대원은 고민 끝에 주제일을 찾아가 울면서 사죄하였습니다. 주제일은 그 대원 앞에서도 자기를 반성하였습니다. 나는 내 과오 때문에 철칙당한 것이지 덕무 때문에 화를 입은 것이 아니다. 사고는 덕무가 저질렀지만 그 근원은 나한테 있다. 나는 정치일꾼으로서 덕무를 잘 도와주지 못했다. 그러고서도 사고의 책임을 전우에게 전가하자고 하였으니 덕무를 대하기도 부끄럽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비서처에 가서 새로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군종학습을 결석하던 날 나는 그에게 준 책벌을 해제하고 그를 경희중대 정치지도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사령부 후방부관의 자리에서 철직되었던 김주현도 사상수양과 학습을 잘해서 같은 시기에 연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마당거위에서의 군정학습은 이처럼 4개 병사 지휘관들의 정치군사적 자질과 정신도덕적 풍모를 높이는 데서도 큰 운을 냈습니다. 우리는 육과성 전투와 자신주 전투가 있은 후 백석탄이라는 곳에서도 40일가량 군정학습을 하였습니다. 백석탄 미령에서 한 달 이상이나 군정학습을 하게 된 주되는 이유는 육과성과 자신주에서 200여 명의 목재소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입대한 사정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 활동으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신입대원들 가운데는 문맹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는 높았지만 대체로 의식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농민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왜 노동계급이 용도계급으로 되어야 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볼목 노동자로 일하다가 우리 부대에 입대한 선정준도 그 당시에는 문맹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안도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격대가 한청구를 친 다음부터 선정준은 각성하였습니다. 안도에서 한청구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 전투가 안도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볼목 노동자로 일하다가 입대한 사람이었지만 백석탄에서 군정학습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농민이 혁명의 용도계급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농민이 노동자보다 수적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입대원들의 대부분은 총을 다룰 줄도 몰랐고 제식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민혁명군에서는 각종 경무기만 해도 10여 종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일본제 기관총이 있는가 하면 독일제 기관총도 있었고 체스코제 기관총도 있었습니다. 보총도 여러 가지 종류였고 권총은 4가지 이상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유격대원이 되자면 이 모든 무기에 정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전투에선가 일본군의 기관총을 여러 종 빼앗아낸 일이 있습니다. 일본제 기관총 가운데는 탄창을 우러 꽂는 기관총도 있었고 탄창을 옆으로 꽂게 되어 있는 기관총도 있었습니다. 탄창을 우러 꽂는 기관총은 쏘기가 좋았지만 탄창을 옆으로 꽂게 되어 있는 기관총은 사격법이 까다로웠습니다. 일본군 기관총수를 한 명 생포하여 사격 교범을 설명하라고 하니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 기관총수는 아편만 먹으면 비밀을 다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편을 주고 사격 교범에 대한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 후 나는 기관총 교범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원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기관총 한 종의 사격 원리와 분해 결합법에 정통하자고 해도 이와 같은 곡절을 겪어야 하는데 하물며 목재만 다루던 노동자들에게 군종학습을 시키지 않고서야 그들이 어떻게 훌륭한 유격대원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500명을 시켜 적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실컷 골탕을 먹이다가 백석탄으로부터 400 내지 500리 되는 것에 따돌리게 하고 각지의 서부대들을 파견하여 예비로 저장해 두었던 후방물자들과 무기들을 운반해 오게 한 다음 미령에 들어박혀 군정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수백 명의 신입대원들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최현도 수십 정의 무기를 보내주었습니다. 백석탄에서의 학습은 있을 수 있는 정황을 예견하여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첫 단계는 서정된 과목을 짧은 기간에 속성으로 배워주는 단계였고, 두 번째 단계는 배운 것을 다시 반복하여 공고화하는 단계였습니다. 우리는 구대원들의 학습 목표를 지식 수준을 한 등급 이상씩 높이며 신입대원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데 두었습니다. 신입대원들에게는 한 달 동안의 문맹을 퇴치하고 각종 무기에 정통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워주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연대와 연대 사이, 중대와 중대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경쟁을 조직하였습니다. 우리가 백석탄에서 군정학습을 시작하면서 제시한 구호는 학습도 전투다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입대원들은 그 후 모두가 문맹을 퇴치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학습 정령을 여해하려고 고향의 부모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했더니 누구나 자기의 사상 감정을 우리 글로 자유롭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보청과 권청, 기관청을 비롯한 각종 무기의 사용법과 분해 결합법에도 정통하였습니다. 어떤 신입대원들은 대내 출판물들의 글도 써냈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구대원이건 신대원이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신문 잡지들에 낼 글을 썼습니다. 제1기 군정학습을 총화하는 날에는 시상식도 크게 하고 오락회도 하였습니다. 학습 총화에서 평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고급 시계와 금반지, 만년필 등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우리는 백석탄에서 콩비지를 많이 해먹었습니다. 미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대포시하라는 고장이 있었는데 대포시하 아래쪽에 가을하지 않은 콩밭이 있었습니다. 지방 농민들의 주선으로 그 밭을 통째로 사서 콩을 가을해 왔더니 다들 비지를 해먹자고 하였습니다. 백석탄 미령에는 적들의 토벌에 쫓겨와 사는 집이 한 집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 있으면서 온 배추 시래기를 썰어놓고 콩비지를 만든 다음 주먹만큼씩 덩어리를 빚어 얼구어 두었다가 식사할 때 하나씩 남비에 끓여 먹곤 하였습니다. 하루 3끼씩 비지를 먹었는데도 싫지 않았습니다. 식량을 절약하느라고 강냉이는 조금씩 넣어 먹었는데 별맛이었습니다. 백석탄에서의 군정학습은 홍기하 전투와 대마로크 전투를 비롯하여 대부대 선해작전을 결속하던 시기와 서부대 활동 시기 우리가 진행한 일련의 군사정치활동에서 큰 은을 냈습니다. 나는 그 후에도 알아야 앞을 내다볼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일꾼들이 자신의 정치 실무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언제나 배우고 또 배울 때 대하여 늘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김정일 동무가 내놓은 전당이 학습하자라는 혁명적인 구호를 관철하는 과정에 누구나 다 배우며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혁명적 기풍이 온 나라에 자넘치게 되었습니다.